안녕하세요.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우리강산 푸르게 식목일입니다. 오늘 다녀온 답사 지역은 북한산, 도봉산과 더불어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관악산입니다. 관악산은 한강 남쪽에서 북한산과 마주보는 산으로 서울시 관악구, 금천구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632m 높이의 산으로 풍수지리에서 불기운을 가진 화산으로 표현되는 산입니다. 또한 관악산은 한강 남쪽이 서울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경기도 가평의 화악산, 포천의 운악산, 파주의 감악산, 개성의 숭악산과 더불어 산 이름에 악소리가 들어가 경기오악이라 불리는 악산입니다. 오늘 답사할 길은 관악산 정상석이 세워져 있는 관악산 정상부인 연주대에 오르는 세 개의 길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사당역에서 출발하여 관악문을 지나고 솔봉을 넘어 관악산 정상부인 연주대에 이르는 사당능선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관악능선이고요. 두 번째 길은 관악능선을 오르다가 559봉의 아래쪽 관악능선 안부 육거리에서 관악문으로 올라가기 전에 보공공사 중인 관악사지로 우회하여 관악사지와 연주암을 지나 기상청 기상관측 레이더돔 아래쪽의 연주대 전망대를 거쳐 연주대로 올라가는 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세 번째 길은 서울대 공학관이나 안양, 과천 방향에서 올라오시면 거쳐가게 되는 연주암 위쪽의 깔딱고개 사거리에서 말바위 능선을 넘어 연주대 전망대를 지나 연주대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관악산에 얽힌 이야기들이나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들은 산행을 하면서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사전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은 전철 2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사당역 4번 출입구로 나오시면 서울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사당대로 오른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당역 4번 출입구에서 나와 과천시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앞쪽으로 일방통행차로와 나란한 오르막 인도가 보이고요. 오르막 인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르막 인도의 오른쪽으로 로데오 김밥집이 보이면 로데오 김밥집에서 승방길이라 불리는 오른쪽 길로 우회전하여 올라가시면 됩니다. 승방길의 중간에는 온세상교회 건물도 보이고요. 그랑펠리체란 예쁜 아파트도 보입니다. 승방길의 길이는 약 500여 미터의 거리이고요. 주택가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랑펠리체 아파트의 맞은편에는 산행하기 전의 마지막 가게인 GS25 편의점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GS25 편의점 맞은편 오른쪽에는 관음사 700m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관음사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승방길이 끝나는 지점의 앞쪽으로 관악산이 보이고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현수막도 보입니다. 관악산 등산로로 들어가는
길의 초입 오른쪽에 세워져 있는 서울 둘레길의 이정표입니다. 사당역까지의 거리가 560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정표를 지나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관악산 안내도입니다. 과거에 사당능선으로 불리던 곳이 관악능선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 왼쪽 길로 가시면 됩니다. 다리를 건너 왼쪽 길로 올라가시면 바로 길 오른쪽에 연주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이 연주대로 올라가는 관악능선의 들머리입니다. 서울 둘레길 관악산 일주문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관음사 일주문을 지나 관음사를 거쳐 연주대로 올라가는 등산로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연주대를 가리키는 산길의 등산로를 먼저 살펴보고 관음사로 올라가는 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대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완만하게 시작되는가 싶지만 곧바로 경사진 능선길로 변하고요. 관악산의 이름에 어울리게 초반부터 바위 앞는 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등산로의 곳곳에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군부대가 주둔해서 그런지 군부대 시설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완만해 보이는 등산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경사진 등산로로 변하니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등산로를 조금만 올라가도 이런 바위 앞는 길이 나타납니다. 바위 앞능에 올라서서 뒤돌아보시면 나무들 위쪽으로 조망이 열립니다. 처음으로 열린 서울의 조망입니다. 남산의 서울타워가 보이고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도 조망이 됩니다. 바위 앞능을 지나 등산로를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관음사 국기대가 올려다 보이는 체육시설이 보입니다. 체육시설의 왼쪽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관음사가 있습니다. 관악산, 관악능선의 들머리에서 관음사로 가는 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관악능선 들머리에서 서울 둘레길 관악산 일주문 방향의 포장도로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관음사 일주문이 나타납니다. 관음사 일주문을 지나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 경사진 포장도로를 올라갑니다. 일주문을 지나 관음사로 올라가는 길의 왼쪽에 세워져 있는 관음대장군, 관음여장군 장승의 모습입니다. 장승을 지나 조금만 올라가시면 관음사 입구의 오른쪽에 이정표와 관악산 안내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관음사에 들어서시면 관음사 연역 안내판이 보이고요. 옆쪽으로 나란히 9층 석탑과 명부전 건물이 보입니다. 관음사 명부전과 9층 석탑의 모습입니다. 명부전을 지나 범종각, 삼성각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관음사 범종각입니다. 관음사 삼성각입니다. 관음사 관음보살상의 모습입니다. 관음사 대웅전의 모습입니다. 관음사 전경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관음사 연역을 간략히 소개하며 관음사에서 내려가겠습니다. 관음사는 관악산 줄기의 북쪽 사면인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이고요. 신라 마렵인 895년 진성여왕 9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한 비보사찰로 천여 년의 긴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관음기도 도량입니다.
다시 관음사 입구의 이정표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당역이 1.1km로 표기되어 있고요. 연주대가 3.8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관음사 담장을 따라 데크 계단길을 올라가시면 다시 체육시설이 나옵니다. 체육시설로 올라가는 길에 관음사 지붕 위쪽으로 보이는 관음사 국기대의 모습입니다. 체육시설의 옆쪽에는 연주대 3.7km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옆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체육시설의 옆쪽을 지나면 체육시설의 뒤쪽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데 연주대의 거리가 4.2km로 늘어나 있습니다. 거리는 무시하시고 연주대 방향을 가리키는 체육시설 뒤쪽의 등산로 계단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등산로를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 연주대와 전망대를 표기한 이정표가 나옵니다. 관악능선은 전체가 전망대이니 그냥 연주대 방향으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정표가 가리키는 연주대 방향의 등산로는 돌계단길로 되어 있고요. 돌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앞쪽으로 데크 계단길이 나타납니다. 관악능선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데크 계단길입니다. 지그재그로 설치되어 있고요. 제법 기니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관악능선의 첫 번째 데크 계단길을 다 올라가셔서 뒤돌아보시면 잠실 롯데타워에서 여의도의 63빌딩까지 조망이 되고요. 한강과 북한산도 조망이 됩니다. 첫 번째 데크 계단길의 위쪽에는 평탄한 흙길의 숲길이 이어지고요. 숲길의 중간에는 관음사 국기대가 보이는 전망 장소도 있습니다. 관음사 국기대가 보이는 전망 장소에서 숲길을 조금만 더 걸어 들어가시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에서 샛길 폐쇄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앞쪽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바위 암릉을 통해 국기대로 올라가는 암릉길이고요. 연주대 3.1km를 표기한 관등정 방향의 오른쪽 길로 약 100여 미터를 내려가시면 관등정 아래쪽의 체육시설로 이어집니다. 체육시설에서 돌계단길을 올라가시면 관등정이 보이고요. 관등정 앞쪽에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왼쪽 방향으로 연주대 3.2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연주대의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관등정을 지나면 앞쪽에 데크 계단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등정 위쪽의 데크 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데크 계단길보다는 왠지 모르게 더 친근감이 가는 돌계단길이 이어집니다. 친근감이 가는 돌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또 다른 데크 계단길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데크 계단길에 올라서시면 앞쪽으로 선유천 국기대가 보이고요. 선유천 국기대로 내려가는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관음사 국기대로 올라가는 긴 데크 계단길이 설치되어 있고요. 데크 계단길의 오른쪽 아래쪽에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데크 계단길을 지나면 돌계단길이 이어지고요. 돌계단길을 오르면 바위 암릉길이 이어집니다. 바위 암릉길을 오르면 바위 암릉길 위쪽으로 또 다른 긴 데크 계단길과 철 계단길이 기다리고 있으니 한 번에 다 올라가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올라가시다가 뒤돌아보시면 서울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으니 두세 번 쉬어가시면서 쉬엄쉬엄 천천히 안전하게 올라가십시오. 관음사 국기대로 올라가는 길의 중간에 바위 앞는길 위에서 한 바퀴 돌아본 경치입니다. 관음사 국기봉 오른쪽으로 관악능선의 봉우리들이 늘어서 있고요. 선유천 국기대와 국기대 위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도 보입니다. 선유천 국기대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서울 시내가 조망이 되고요. 한강의 물줄기도 조망이 됩니다. 한강 너머 북쪽에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이 차례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다시 관음사 국기대로 올라갑니다. 바위 앞는길 위쪽에서 관음사 국기대로 올라가는 데크계단길입니다. 데크계단길 왼쪽으로 휘날리는 태극기가 보입니다. 관음사 국기대로 올라가는 길이 데크계단길에서 철계단길로 바뀌었습니다. 강렬한 아침 햇살 사이로 봉우리 정상으로 이어진 철계단길의 모습이 보입니다. 관음사 국기대에서 휘날리는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아래쪽으로 서울 시내, 한강,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관음사 국기대를 지나 철계단길을 통해 관음사 국기봉 봉우리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관음사 국기봉 정상에 올라와 내려다본 서울 시내의 경치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남북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서울 시내의 모습과 서울 시내의 북쪽을 감싸고 있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의 모습이 조망이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관악능선은 연주대에 오를 때까지 이와 같은 서울 시내의 경치를 계속해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같습니다. 관음사 국기봉 정상에서 연주대 방향의 관악능선으로 내려가는 데크계단길입니다. 앞쪽으로 관악능선의 또 다른 봉우리가 보이고요. 관악능선의 봉우리 뒤쪽으로 웅장한 관악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관음사 국기봉에서 내려와 관음사 국기봉 다음의 봉우리로 올라가는 철계단길의 모습입니다. 관악능선의 관음사 국기봉에서 연주대까지의 거리는 대략 3km 안팎입니다. 관음사 국기봉에서 연주대까지는 경치도 빼어나고 많은 봉우리를 넘고 많은 바위들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답사부장이 잘 몰라서 그런지 관악산의 유명세에 어울리지 않게 봉우리들의 공식적인 이름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편의상 임의로 봉우리나 바위들의 이름이나 순서를 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사 국기봉을 첫 번째 봉우리로 하겠고요. 지금은 두 번째 봉우리 정상으로 올라가는 철계단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동이나 서울 시내의 경치를 감상하는 곳에서는 서울의 옛 이름인 한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면서 연주대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우리 정상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 정상부의 관음사 국기봉 쪽에서 바라본 경치입니다. 경치는 관음사 국기봉 정상에서 바라본 경치와 비슷하고요. 지나온 관음사 국기봉 정상이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우리로 올라오는 철계단길의 모습도 아래로 보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의 정상부는 길쭉하게 생겼고요. 연주대 방향으로 조금만 더 진행을 하시면 앞쪽으로 관악산 정상이 보입니다. 바위에 올라서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아보시면 오른쪽에는 잠시 후에 오르게 될 세 번째 봉우리와 선유천 국기대 봉우리가 보입니다. 시선을 다시 왼쪽으로 돌려보시면 관악산의 웅장한 모습이 조망이 되고요. 바로 앞쪽 바위 아래쪽으로 거북이 모습의 거북바위가 보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 정상부에 있는 거북바위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봉우리 정상부의 거북바위에서 내려와 세 번째 봉우리로 이동하며 내려가는 능선길의 바위 위에서 둘러본 경치입니다. 앞쪽으로 관악능선의 세 번째 봉우리와 선유천 국기대가 보이고요. 선유천 국기대의 오른쪽 아래로는 서울 시내와 한강 및 북한산, 도봉산 등이 조망이 됩니다. 두 번째 봉우리에서 내려와 세 번째 봉우리로 올라가는 능선길과 데크계단길입니다. 이런 곳에까지 데크계단길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 한양은 고려시대에는 개경 남쪽에 있어 남경이라 불리는 곳이었고요.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개경에서 한양으로 도읍지를 천도하면서 도성이 된 이후 약 6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인구 1000만 명이 살아가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세 번째 봉우리에 올라와 뒤돌아본 모습입니다. 데크계단길과 두 번째와 첫 번째 봉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 번째 봉우리 정상부에 올라가 서울 시내와 첫 번째, 두 번째 봉우리를 돌아보며 한양 천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변방인 함흥 출신의 무장이었고요. 고려 말에 몽골군, 홍건적, 여진족, 왜구 등의 침입을 무찌르며 고려 조정의 중앙무대 신흥실력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신흥실력자로 성장한 이성계가 고려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사건은 1388년 요동정벌에 나섰다가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축출하고 우왕을 패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세 번째 봉우리를 지나 네 번째 봉우리로 올라가는 데크계단길의 모습입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이성계는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신진 사대부들과 결탁하여 토지개혁인 과전법을 실시하여 고려 말의 권문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네 번째 봉우리의 데크계단길을 지나 능선길을 조금 더 진행을 하시면 연주대 2.5km를 표기한 삼거리 이정표가 나오고요. 능선길의 오른쪽으로 첫 번째 헬기장이 보입니다. 첫 번째 헬기장을 지나면 선유천 국기대 봉우리가 보이고요. 선유천 약수터로 내려가는 길도 나옵니다. 선유천 국기대 봉우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유천 국기대 봉우리의 모습이고요. 선유천 국기대의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선유천 국기대에서 한 바퀴 돌아본 경치입니다. 새롭게 관악산 서쪽에 위치한 삼성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권문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킨 신진 사대부들과 이성계는 더 나아가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폐가입진을 내세워 우왕과 창왕을 공민왕 때의 개혁승인 신돈의 자식이라 하여 연이어 폐위시키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세웠다가 결국에는 선위 형식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392년에 성리학 기념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 국가인 새로운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하루라도 빨리 개성에서 다른 곳으로 왕도인 수도를 옮기고 싶어 얼마 지나지 않아 천도를 공론화합니다. 선유천 국기대에서 내려가 첫 번째 헬기장을 지나 다시 연주대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선유천 국기대에서 내려와 첫 번째 헬기장을 지나면 평탄한 흙길의 숲길이 이어지고요. 약 100여 미터를 지나면 중간에 연주대 2.4km와 낙성대 공원 2km를 표기한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능선길은 낙성대 공원, 갈림길 삼거리 이정표를 지나서도 평탄한 흙길의 숲길이 조금 더 이어지다가 능선길은 점점 왼쪽으로 휘어지며 경사도 급해지고 길도 험해집니다. 수도 천도의 공론화로 가장 먼저 거론된 도읍지 후보지로는 지금의 충남 공주시 계룡산 자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 자락에는 실질적으로 왕궁터 공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나라를 경영하기엔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고 풍수상 좋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 계룡산 천도는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읍지 후보지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두 번째 도읍지 후보지로 거론된 장소는 지금 연세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안산자락의 무학이었습니다. 네 번째 봉우리 위쪽의 첫 번째 헬기장을 지나 다섯 번째 봉우리 아래쪽의 이정표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누군가 이정표의 기둥에 파이프 능선이라 표기해 놓았습니다. 파이프 능선이 표기된 이정표에서 연주대 방향으로 조금만 능선길을 올라가시면 낙성대역으로 내려가는 갈림길 삼거리가 나오고요. 갈림길 삼거리에는 연주대 2.3km, 사당역 2.7km, 낙성대역 3km를 표기한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삼거리에서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시면 바위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잠시 뒤돌아가셔서 바위 봉우리에 올라가 보시면 누군가 바위에 매봉이라 표시 아닌 낙서를 해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봉우리인 가칭 매봉 위에서 돌아본 경치입니다. 위쪽으로는 관악산 정상부와 잠시 후에 오르게 될 하마바위가 보이고요. 하마바위의 오른쪽 아래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드넓게 펼쳐진 서울 시내의 모습이 조망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나온 관악능선의 봉우리들이 조망이 됩니다. 매봉에서 내려와 낙성대역 갈림길 삼거리에서 연주대 방향으로 능선길을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하마바위가 나옵니다.
하마바위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마바위는 주말이나 휴일에 등산객들이 많아 혼잡할 때는 하마바위가 등산길, 우회로가 하산길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마바위를 지나가며 두 번째 도읍지 후보지로 거론된 무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성계가 직접 신하들과 안산자락의 무학을 답사하고 신하들의 의견을 물으니 신하들의 의견은 무학은 도성이 들어서기에는 자리가 너무 협소하고 또한 왕궁이 남향이 아닌 서향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국왕은 남면을 보고 나라를 경영해야 한다는 성리학 이념에 맞지 않아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마바위를 통과하시면 앞쪽에 똥바위라고 부르는 응아바위가 있습니다. 잠시 뒤쪽의 하마바위 위쪽으로 올라가 한 바퀴 돌아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마바위 위쪽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도읍지 후보지로 거론된 무학답사를 마친 이성계와 신하들은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려의 남경 행궁에 묵어가게 됩니다. 고려의 남경 행궁터가 바로 지금의 경복궁 자리입니다. 다음 날 두 번째 도읍지 후보지로 거론된 무학에 대한 신하들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느낀 이성계는 그러면 이곳 남경행궁터는 새로운 도읍지로 어떠하냐고 즉흥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보니 백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등의 산들이 있고 남쪽에 한강이 동에서 서로 흘러들어가는 지형이 도읍지로 괜찮다는 의견들이 있어 새로운 도읍지 세 번째 후보지로 선정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처음에는 거론도 되지 않았던 남경행궁터가 조선의 새로운 도읍지로 낙점이 됩니다. 그러나 남경행궁터가 있는 한양이 도읍지로 선정되는 과정에는 궁궐이나 종묘, 사직 등의 모든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개성에 그냥 머무르자는 기득권 세력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봉우리였던 하마바위를 내려와 응아바위를 지나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응아바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응아바위를 다 내려가시면 안부가 나오고요. 안부에서 완만한 경사의 숲길이 잠시 이어집니다. 완만한 경사의 숲길이 끝나면 왼쪽으로 바위암릉길이 이어지고요. 바위암릉으로 올라가시면 앞쪽으로는 잠시 후에 올라가게 될 마당바위가 보이고요. 마당바위의 왼쪽 위쪽으로는 관악릉선 너머로 관악산 정상부가 보입니다. 하마바위와 마당바위 사이의 일곱 번째 봉우리에서 돌아본 경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읍지가 선정되는 속에서 생겨난 이야기가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와 관련된 왕십리 지명 이야기입니다. 이성계의 부탁으로 새로운 도읍지를 찾아다니던 무학대사가 지금의 왕십리쯤에 이르러 지세를 살펴보고 이곳이 도읍지로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소를 끌고 가던 농부가 무학대사 앞을 지나가며 아둔한 중 같으니
여기서 10리만 더 가면 좋은 왕궁터가 있는데 라고 중얼거리며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말을 듣고 무학대사가 10리를 더 가서 찾게 된 자리가 바로 경복궁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7번째, 바위 봉우리에서 내려와 마당바위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학대사가 농부를 만났던 장소인 왕십리의 지명은 한자로 가로왕자와 열십자, 마을리자를 사용하는, 즉 십리를 간다는 왕십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무학대사가 만났다는 농부는 풍수지리와 도참사상의 대가인 통일신라 마렵의 도선대사의 현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악산, 관악능선, 마당바위 주위의 모습입니다. 데크 계단길을 다 올라오시면 계단길의 왼쪽으로 예쁜 소나무와 조개 같은 바위가 있고요. 올라오는 계단길의 오른쪽으로 마당바위가 있습니다. 마당바위 앞쪽으로 이동하여 한 바퀴 돌아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마당바위 앞쪽에서 돌아본 경치입니다. 무학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에 얽힌 설화에 대하여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원산 남쪽 강원도 안병군 설봉산에는 고려 마렵에 창건된 사찰인 석왕사란 사찰이 있다고 하는데요. 석왕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 무학대사의 해몽을 듣고 왕이 될 것을 기도하기 위해 지었다고 전해지는 사찰입니다. 마당바위의 앞쪽에서 나오시면 뒤쪽에 솟아있는 봉우리의 왼쪽으로 관악능선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왼쪽의 등산로로 가셔도 되고요. 오른쪽의 능선길을 통해 마당바위 뒤쪽의 봉우리 정상에 올라보고 가셔도 됩니다. 마당바위 뒤쪽 봉우리 정상부의 모습입니다. 정상부에 올라서시면 서울 시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관악능선에서 삼성산과 서울대학교가 가장 잘 조망되는 장소입니다. 8번째 봉우리인 마당바위 뒤쪽의 봉우리 정상부에서 한 바퀴 돌아본 경치입니다. 그러면 이성계가 꾼 꿈은 무엇이고 무학대사는 이성계가 꾼 꿈을 어떻게 풀이하고 해몽하였을까요? 이성계는 청년 시절 이상한 꿈을 꿉니다. 1만집의 닭이 꽃기호하며 일시에 울고 1천집에서 일제히 두들겨 대는 다듬이 소리가 났으며 거울이 땅에 떨어져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깨지고 꽃이 떨어졌으며 이성계 자신은 허름한 집에 들어가 석가래 3개를 지고 나왔다는 이상한 꿈입니다. 무학대사는 이성계의 이상한 꿈이 모두 앞으로 임금이 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꿈이라고 해몽을 합니다. 1만집의 닭 우는 소리 꽃기호는 고귀로 음력하여 높고 귀한 주의를 경화하는 것이고 1천집의 다듬이 소리는 임금을 모실 사람들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해몽을 하였습니다. 해태상 바위의 모습입니다. 마당바위 뒤쪽의 8번째 봉우리에서 내려와 능선길을 오르다 보면 능선길의 오른쪽으로 해태상 바위가 보이고요. 관악능선의 2번째 헬기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해태상 바위를 지나 관악능선의
두 번째 헬기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두 번째 헬기장 위쪽에는 전망데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망데크에서 바라보는 관악산의 경치도 훌륭하지만 두 번째 헬기장을 내려가시면 더 좋은 전망바위가 나옵니다. 누군가 두 번째 헬기장의 소나무에 관악지맥 411.7m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헬기장에서 내려오시면 능선길의 앞쪽으로 웅장한 관악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쪽으로는 계속해서 가야 할 관악능선이 보이고요. 관악능선의 왼쪽으로는 파이프 능선이, 그리고 관악산 정상부의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서울대학교 쪽으로 이어진 좌우남 능선이 보입니다. 전망바위로 내려가 관악산의 멋진 경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망바위의 뒤쪽에는 멋진 명품 소나무도 있습니다. 명품 소나무와 관악산의 모습입니다. 명품 소나무 앞쪽의 전망바위에서 바라본 관악산의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철탑이 세워져 있는 곳이 연주대가 있는 관악산 정상부이고요. 정상부의 왼쪽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관악문이 있는 가칭 관악문봉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관악문봉과 정상부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곳이 관악능선의 깔딱고개입니다. 관악문봉의 왼쪽으로 559봉이 있고요. 559봉과 관악문봉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곳이 관악사지 우회길이 있는 관악능선 안부 육거리입니다. 시선을 왼쪽으로 돌리면 559봉으로 이어진 관악능선이 보이고요. 관악능선 넘어 왼쪽으로는 파이프 능선이 보입니다. 중단하였던 꿈해몽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거울이 땅에 떨어져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깨지는 소리는 한 왕조의 몰락을 암시하는 것이며, 꽃이 떨어지면 자연이 열매를 맺는 법, 또 석가래 셋을 사람이 지면 임금왕자가 되니 장차 임금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해몽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며 말하고 절 하나를 세우고 이름을 왕될 꿈을 해몽한 절이라는 뜻으로 서광사라 지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성계는 왕업을 이루기 위한 기도처로 서광사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품 소나무를 한 번 더 보고 전망바위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전망바위에서 내려갑니다. 마당바위 뒤쪽의 8번째 봉우리의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헬기장과 전망바위를 지나면 559봉과 관악문봉 사이의 안부 육거리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데크 계단길과 바위 앞는길 등으로 이루어진 가파른 오르막 경사의 긴 능선길이 이어집니다. 또한 이 구간은 거의 태양을 계속해서 마주보며 올라가는 길이고 카메라 렌즈가 하늘을 향해 있어 영상 촬영에 어려움이 많은 구간이었습니다. 8번째 봉우리 아래쪽의 전망바위를 지나 관악능선의 안부 육거리로 올라가는 능선길의 데크 계단길 모습입니다. 긴 데크 계단길을 한참을 올라가시면 데크 계단길의 위쪽 끝쪽에 다시 조망이 열리는 전망 포인트가 나옵니다. 전망 포인트에서 내려다본 경치입니다. 왼쪽으로
자우남능선이 보이고요. 자우남능선 너머로는 삼성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앞쪽으로는 첫 번째 봉우리에서 여덟 번째 봉우리까지 지나온 관악능선의 모습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관악능선 너머로는 서울 시내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우뚝 솟아있는 파이프 능선이 보입니다. 전망 포인트가 있는 데크 계단길의 위쪽에는 자우남 능선과 관악산 정상부가 조망이 되는 바위 앞능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전망 포인트가 있는 데크 계단길 위쪽의 관악능선 바위 앞능길의 모습입니다. 올라가시다가 보시면 오른쪽으로 바위 앞능길이 보이고요. 왼쪽으로 데크 계단길이 보입니다. 오른쪽 바위 앞능길의 왼쪽 아래쪽에 설치된 데크 계단길을 조금 오르시다가 오른쪽으로 올려다 보시면 바위 앞능길로 올라가는 능선길이 보입니다. 바위 앞능길로 올라가시면 앞능길 위에 명품 소나무도 보이고요. 관악산 정상부와 자우남 능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위 앞능길 위쪽에 올라와 뒤돌아본 경치입니다. 오른쪽으로 파이프 능선의 바위 앞능이 보이고요. 앞쪽 아래쪽으로는 지나온 바위 앞능길이 보입니다. 관악능선의 바위 앞능길 왼쪽으로는 삼성산과 관악산 정상부로 연결된 자우남 능선이 보입니다. 바위 앞능길을 올라갑니다. 충분히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앞능길인데 왼쪽에 긴 데크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바위 앞능길은 다시 왼쪽의 데크 계단길과 만나게 됩니다. 바위 앞능길과 다시 만난 데크 계단길은 한참을 더 올라가고요. 데크 계단길이 끝나면 데크 계단길의 위쪽에 목책 가드레일이 설치된 바위 앞능길이 이어집니다. 바위 앞능길을 올라가며 한양도성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고려의 남경 행궁터가 새로운 도읍지로 결정되자 이번에는 개국공신이자 성리학 이념의 신봉자인 삼봉 정도전과 이성계의 왕사이자 당대 최고의 풍수지리 이론의 대가인 무학대사 사이에 궁궐의 방향을 놓고 논쟁이 있습니다. 바위 앞능길을 다 올라오시면 위쪽으로 평탄한 능선길이 펼쳐져 있고요. 능선길의 오른쪽으로는 관악문봉과 관악산 정상부가 보입니다. 뒤돌아서서 아래쪽을 내려다보시면 지나온 관악능선이 훤히 보이고요. 관악능선 넘어 한강 건너로 경복궁이 자리하고 있는 북악산도 훤히 보입니다. 바위 앞능길 위쪽의 능선길 왼쪽에는 연주대 정상과 과천시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완만한 경사의 능선길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관악능선의 세 번째 헬기장이 나옵니다. 세 번째 헬기장으로 이동하며 바라본 관악문봉과 관악산 정상부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에서는 보이지 않던 기상청 레이더돔이 점점 드러납니다. 관악능선 세 번째 헬기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관악능선 세 번째 헬기장에서 바라본
관악문봉과 관악산 정상부의 모습입니다. 관악능선 안부 육거리로 이동하며 정도전과 무학대사의 논쟁을 이어가겠습니다. 궁궐의 방향을 놓고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관악산이 언급되는데요. 무학대사는 한강 남쪽의 관악산이 불기운을 가진 화산이라 남향으로 궁궐을 지으면 관악산의 화기가 궁궐에 미쳐 풍수상 좋지 않으니 화기를 막기 위해 동향으로 궁궐을 배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관악능선 안부 육거리로 가다 보면 보는 위치에 따라 관악산 정상부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관악문봉 왼쪽으로 방송 송신탑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기상관측 레이더돔이 보입니다. 무학대사의 궁궐 동향주장에 성리학자인 정도전은 나라가 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직위의 성함과 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군주는 남쪽을 보고 나라를 경영해야 한다는 성리학 이념에 따라 궁궐의 방향은 남쪽으로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한 유교 국가였던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은 남향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관악산 정상부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관악문봉에 기상관측 레이더돔이 있는 정상부를 다 가려 관악산 정상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559봉 아래쪽의 우측 사면을 따라 관악능선의 안부 육거리로 이동합니다. 안부 육거리 바로 전의 능선길 모습입니다. 능선길 위쪽에 올라서서 안부 육거리로 내려가기 전에 능선길의 왼쪽 위쪽으로 올려다 보시면 군부대 벙커가 보입니다. 벙커 위쪽에서 바라본 경치입니다. 앞쪽으로 관악문봉이 우뚝 솟아 있고요. 관악문봉의 왼쪽으로는 기상관측 레이더돔과 방송 송신탑이 보입니다. 관악문봉의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경복궁 뒤쪽의 북한산까지 시원하게 조망이 되고요. 뒤쪽으로는 관악능선 위쪽으로 솟아있는 559봉이 보입니다. 벙커에서 조금 더 559봉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관악문봉의 왼쪽으로 방송 송신탑에서 뻗어내린 케이블카 능선이 훤히 보이고요. 케이블카 능선 너머로는 과천 시내의 모습도 조망이 됩니다. 방송 송신탑 오른쪽으로는 연주암 위쪽의 깔딱고개 사거리와 말바위 능선, 그리고 말바위 능선의 오른쪽으로 기상관측 레이더돔과 연주대의 응진전도 훤히 보입니다. 왕궁이 될 경복궁의 위치와 방향이 정해지자 정도전을 도성건설의 책임자로 하여 성리학 이념에 따라 경복궁의 왼쪽에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의를 봉안하는 종묘를 두고 오른쪽에는 지신과 곡신의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 건설을 시작으로 하여 새로운 도성 건설이 시작이 됩니다. 왕이 머물 궁궐을 비롯하여 도성을 출입할 도성문 및 도성을 방어하는 성곽 건설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559봉과 관악문봉 사이의 관악능선 안부 육거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름은 안부 육거리인데 이정표에는 연주대와
연주한 방향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안보 육거리가 어떻게 육거리가 되는지는 관악사지로 가는 길을 소개하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육거리에서 관악문으로 올라가는 능선길에 세워져 있는 우회 등산로 안내 표지판입니다. 관악문으로 올라가며 도성건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은 유교 이념으로 건국된 나라에 맞게 도성의 성문들과 건축물에 사람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인 인, 의, 예, 지, 신을 각각 대응시켜 동쪽에는 흥인지문, 서쪽에는 돈의문, 남쪽에는 숭례문을 그리고 북쪽에는 지금은 이름이 숙정문으로 변경된 숙청문을 지었으며 흥인지문과 돈의문, 숭례문을 연결하는 운종가라 불린 지금의 종로 종각에는 시간을 알려주는 보신각이 지어졌습니다. 관악문으로 올라가는 중간에는 관악산 신선대가 조망되는 전망바위가 있습니다. 전망바위에서 바라본 관악산 신선대의 모습입니다. 전망바위에서 바라본 오오구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대문의 사이사이에는 창의문, 해화문, 소의문, 광희문이라는 사소문을 짓고 사대문과 사소문을 연결하여 도성 외곽을 방어하는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태조 이성계는 1394년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조선의 새로운 도읍지인 한양으로 천도를 하였습니다. 관악산 통천문이라고도 불리는 관악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관악문을 통과하시면 관악문 앞쪽으로 관악산 정상부인 연주대와 기상관측 레이더돔 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관악문을 통과하였습니다. 관악문의 정상부는 바위암릉으로 되어 있고요. 연주대로 가는 길은 관악문의 왼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악문을 통과하여 연주대로 가는 관악문 바위암릉의 모습입니다. 바위암릉의 오른쪽과 왼쪽이 낭떠러지이니 조심해서 지나가십시오. 관악문 바위암릉에는 코끼리바위, 횃불바위, 오뚜기바위, 한반도 지도바위 등의 바위들이 있습니다. 관악문 바위암릉을 거의 다 통과하시면 내려가는 바위암릉의 앞쪽으로 코끼리바위가 있고요. 코끼리바위의 아래쪽에 횃불바위가 있습니다. 관악산 횃불바위는 관악산의 산세와 지형을 잘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전망 장소입니다. 관악문 횃불바위에서 바라본 관악산의 모습입니다. 관악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작성해 보았습니다. 관악문의 오뚜기바위와 한반도 지도바위는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고 관악문을 내려가겠습니다. 한반도 지도바위와 오뚜기바위는 관악문 바로 위쪽과 옆쪽에 위치해 있어서 사당역 방향으로 하산하는 길에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산길 바위암릉의 왼쪽으로 한반도 지도바위가 보이고요. 바위암릉의 오른쪽 아래쪽으로 오뚜기 모양의 오뚜기바위가 보입니다. 하산길의 관악문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지도바위의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한반도 지도바위 아래쪽에 관악문이 있습니다. 관악문의 모습입니다. 관악문을 통과하시면 559봉 정상이 아래로 내려다 보입니다. 관악문 횃불바위를 지나 관악능선 깔딱고개로 내려갑니다. 깔딱고개를 지나가면 한양 도성과 관련된 풍수지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는 장풍-득수의 준말이라고 하고요. 풍수에서는 바람은 감추고 생존에 필수적인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풍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양은 북쪽에는 주산인 백악산이 위치하고 동쪽에는 좌청룡인 낙산이, 서쪽에는 우백호인 인왕산이, 그리고 남쪽에는 안산인 목멱산, 즉 오늘날의 남산이 자리하고 있어 바람을 감출 수 있는 곳이고, 도성 남쪽에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한강이 있어 풍수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당의 지세였습니다. 거기에다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삼각산과 한강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에도 유리한 군사적 요충지였고, 또한 한강은 조운에도 유리해 나라를 경영할 도읍지로서는 조선에서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풍수적으로 100% 완벽한 지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장소가 정해지면 그 취약하거나 부족한 점은 풍수비보로 보완을 해서 자연과 더불어 살려고 한 것이 우리 선조들의 자연관이고 우주관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최고의 명당인 한양에도 궁궐을 남향으로 지었을 경우 풍수상 3가지 위험에 노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화산이라 불리는 관악산의 불기운이고요. 두 번째는 관악산 서쪽의 삼성산 또는 호암산의 호랑이 형상 바위의 호랑이 기운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위험은 좌청룡에 해당하는 낙산과 우백호인 인왕산의 높이와 지세의 불균형에 따른 궁궐의 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새로운 도읍지 한양도성의 설계자이자 건설 책임자였던 정도전도 성리학 통치 이념에 맞게 한양도성을 건설하면서도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궁궐에 재앙을 일으킨다는 재앙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비보책, 즉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긴 데크 계단길로 바뀐 깔딱고개를 지나 관악능선 전체가 조망이 되고 서울 시내와 과천 시내는 물론 연주대와 연주대 정상이 모두 조망이 되는 솔봉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복궁에 화재를 불러온다는 관악산 화기에 대한 비보책으로는 모두 4가지의 비보책이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메워져 빌딩들이 세워져 있지만 숭례문 앞에 인공연못인 남지를 조성해 소방수로 쓰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북한산 백운대와 경복궁, 숭례문, 관악산을 축선에 맞게 궁궐을 건설하되 숭례문의 대문 방향을 정남에서 서쪽으로 조금 틀어서 관악산 화기가 궁궐에 직접 닿는 것을 피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보책으로는 남대문의 현판을
숭례문이라고 쓰고 현판을 세로로 배치한 것입니다. 숭례문의 숭자는 불꽃이 위로 타오르는 모습을 본뜬 상형 문자이고요. 레자는 오행상 불에 속하면서 방위상으로는 남쪽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숭례라는 글자는 남쪽에 불을 지른다는 의미가 있고, 글자를 세로로 쓴 것은 불을 불로써 막아내겠다는, 즉 이화제화의 의지의 표현으로, 숭례문 현판 글씨 속에 담겨있는 비보책이라고 합니다. 연주대 정상 바로 아래쪽의 솔봉에서 바라본 경치입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한강 너머로 북한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솔봉에서 바라본 연주대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길의 모습입니다. 솔봉에서 데크 계단길 아래쪽으로 가는 능선길은 왼쪽과 오른쪽이 낭떠러지의 바위 앞는길이니 조심해서 지나가셔야 합니다. 솔봉과 연주대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길 사이에는 영상에서와 같은 바위 봉우리가 있고요. 바위 봉우리에서 바라본 솔봉의 모습입니다. 올려다본 연주대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길의 모습입니다. 데크 계단길의 왼쪽에는 직벽의 바위 암릉이 있고요. 직벽 왼쪽 끝에는 연주대가 보입니다. 연주대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길의 중간에 내려다본 경치입니다. 답사부장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관악능선 전체에서 가장 전망이 뛰어난 장소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아름다운 솔봉이 보이고요. 솔봉 너머로는 관악문으로 치고 올라오는 관악능선 전체가 조망이 됩니다. 관악문 오른쪽에는 559봉에서 뻗어내린 용마능선이, 용마능선의 오른쪽에는 케이블카 능선이 조망이 됩니다. 용마능선 너머로는 과천 시내의 모습과 서울대공원 및 청계산의 모습도 훤히 보입니다. 관악능선 너머로는 서울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두 조망이 되고요. 한강의 물줄기도 또렷이 보입니다. 관악능선 최고의 경치를 한 번 더 감상하며 관악산 화기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비보책을 소개하며 연주대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보책은 앞서의 세 가지 비보책으로도 부족했는지 관악산 불기운이 직접 궁궐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로의 축을 틀어놓은 비보책이었습니다. 지금은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넓고 곧은 도로가 뚫려 있지만 일제강점기 도로가 뚫리기 이전까지 지금의 세종대로 조선일보와 동화면세점 건물 앞에는 황토마루라는 구릉이 있었습니다. 이 황토마루 구릉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보신각을 거쳐 청계천 광통교 다리를 건너고 남대문 시장을 지나 숭례문에 이르도록 도로의 축을 틀어놓아 관악산의 화기가 직접 궁궐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보려 하는 비보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인 삼성산 호랑이 형상 바위의 호랑이 기운에 대한 비보책과 세 번째 위험인 좌청룡 낙산과 우백호 인왕산의 지세의 불균형에 따른 비보책은 연주대 정상을 살펴보고 관악능선 안부 육거리에서 관악사지 우회로를 통해
연주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소개하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주대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길 위쪽의 모습입니다. 데크 계단길 위쪽으로 바위 앞는길이 이어져 있고요. 연주대 정상으로 넘어가는 능선길의 마지막 바위 앞능에는 로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악능선을 통해 관악산 연주대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앞쪽으로 기상청 레이더돔과 방송 송신탑이 보이고요. 관악산 정상석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관악산 해발 629m를 표기한 관악산 정상석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관악능선을 통해 관악산 연주대 정상에 오르는 길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관악능선을 오르다가 관악문 방향으로 오르지 않고 왼쪽의 관악사지 우회길로 우회하여 관악사지를 지나 연주암을 거쳐 연주대 정상에 오르는 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59번과 관악문 사이에 있는 관악능선 안부 육거리에서는 관악문 방향, 사당역 방향, 관악사지 방향, 559봉 정상 방향, 안반천 계곡 방향 등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입니다. 559봉과 관악문 사이의 관악능선 안부 육거리에서 관악사지로 가는 길입니다. 관악사지는 관악문봉의 왼쪽 사면을 따라가면 됩니다. 관악사지로 이동하며 궁궐을 남향으로 지었을 때 풍수상 두 번째 위험이었던 삼성산 호랑이 형상바위의 호랑이 기운에 대한 비보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궐을 조성할 때 건물들이 여러 차례 무너지는 사고가 났는데 이것은 삼성산에 있는 호랑이 형상바위의 기운이 궁궐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기운을 누르기 위해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자리에 호합사란 절을 지어 호랑이 기운을 눌렀다는 비보책입니다. 능선길을 따라 계속 진행을 하시면 연주대가 올려다 보이는 연주대 아래쪽에 복원공사 중인 관악사지가 나오는데요. 관악사는 통일신라 초기인 677년 문무왕 17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라고 합니다. 복원공사 중엔 관악사지를 지나면 언덕 너머의 연주암으로 이어지고요. 언덕에는 연주암 영산전 건물이 있습니다. 영산전 뒤쪽의 삼거리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입니다. 연주대가 500m, 기상대 포토존이 300m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산전 뒤쪽의 삼거리에서 연주대 방향으로 조금만 진행을 하시면 영산전 위쪽의 헬기장에서 내려오는 길과 합류가 되는 또 다른 삼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포토존인 전망대까지는 돌계단길과 데크계단길로 되어 있고요. 포토존 전망대로 올라가는 중간에는 오른쪽으로 전망데크 두 곳이 있고요. 왼쪽에는 말바위 능선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돌계단길은 연주암에서 연주대 포토존인 전망대로 올라가는 말바위 능선 오른쪽 아래쪽 길입니다. 긴 돌계단길과 데크계단길을 지나 연주대 정상과 연주대가 보이는 포토존인 전망대에 도착하였습니다. 포토존에서 바라본 연주대 응진전의 모습입니다. 포토존 전망대에서 한 바퀴 돌아본 경치입니다.
앞쪽에 연주대 정상과 연주대가 있고요. 연주대의 오른쪽 아래쪽에는 뾰족한 관악문봉이 보입니다. 관악문봉 오른쪽에는 559번과 용마능선이 펼쳐져 있고요. 용마능선 너머로는 과천 시내와 청계산도 보입니다. 포토존 전망대의 바로 아래쪽에는 복원공사 중인 관악사지가 보이고요. 관악사지 오른쪽 위쪽에는 연주암의 영산전과 12지신탑이 보입니다. 그리고 영산전 위쪽으로 헬기장이 보입니다. 헬기장의 뒤쪽 위쪽에는 방송송신탑이 보이고요. 능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계속 돌아보면 포토존 전망대 바로 위쪽으로 기상청 기상관측 레이더돔이 보입니다. 기상관측 레이더돔의 오른쪽에는 관악산 정상인 불꽃바위의 모습이 보이고요. 불꽃바위의 오른쪽으로 연주대 정상과 연주대의 모습이 다시 보입니다. 포토존 전망대에 있는 연주대 안내판입니다. 포토존 전망대의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포토존 전망대에서 연주대 정상까지 돌계단길이 이어집니다. 연주대 정상으로 올라가며 연주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주대는 관악산의 기암절벽 위에 석축을 쌓아 터를 마련하고 지은 암자로 원래는 의상대사가 신라 문무왕 17년인 677년에 관악사를 창건할 때 함께 지은 것으로 의상대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관악사와 의상대는 조선시대에 이름이 연주암과 연주대로 바뀌었는데요. 이름의 한자를 보면 연은 그리워한다는 뜻이고 주는 죽은 즉 임금을 뜻하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곳으로 풀이가 됩니다. 연주대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의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관악사지를 지나 연주암을 거쳐 관악산 연주대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관악산 정상석의 오른쪽으로 보이는 연주대 안내판 쪽으로 가시면 연주대의 응진전이 있습니다. 연주대 응진전으로 가는 길에 세워져 있는 연주대 안내판입니다. 내용은 포토존 전망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연주대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는 조선 개국 후 고려에 대한 연민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들러 개성을 바라보며 고려의 충신열사와 망해버린 왕조를 연모했다고 하여 연주대라 불렀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조선 태종의 첫 번째 왕자인 양녕대군과 두 번째 왕자인 효령대군이 왕위 계승에서 멀어진 뒤 방랑하다가 이곳에 올라 왕위에 대한 미련과 동경의 심정을 담아 왕궁을 바라보았다 하여 연주대라 이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조선이 세워지고 한양이 수도로 정해질 때 무학대서의 권유로 태조 이성계가 직접 관악산 연주대에 올라 경치를 둘러보고 조선과 한양의 복을 빌기 위해 원각, 연주 두 절을 지었고 이때부터 연주대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주대 응진전으로 내려가는 길에 왼쪽으로 보이는 관악능선 솔봉의 모습입니다. 연주대 응진전 입구에는 사자의 모습을 한 사자바위도 있습니다. 연주대 응진전에서 바라본 연주암에서 연주대로 올라오는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방송 송신탑 아래쪽으로 지나온 영산전과 헬기장 그리고 포토존 전망대가 보이고요. 포토존 전망대 오른쪽 위쪽에는 기상청 기상관측 레이더돔이 보입니다. 기상관측 레이더돔 오른쪽에는 관악산 정상인 해발 632m 높이의 불꽃바위가 보입니다. 응진전에서 관악산 정상석이 있는 연주대 정상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으로 관악사지를 지나 연주암을 거쳐 연주대로 올라가는 길 소개를 마치고 연주대 정상에서 연주암으로 내려가 연주암을 살펴보고 연주암 위쪽의 헬기장 위쪽에 있는 제3 깔딱고개에서 말바위 능선을 지나 연주대 정상에 오르는 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주대 정상에서 연주암으로 내려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오른쪽 길은 헬기장을 지나 깔딱고개 사거리로 가는 길이고요. 왼쪽 길은 연주암이나 관악사지로 가는 길입니다. 능선길 앞쪽에 연주암 영산전 건물이 보입니다. 능선길의 왼쪽에는 산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요. 왼쪽의 데크 계단길로 내려가시면 관악사지가 나옵니다. 연주암 영산전의 모습입니다. 연주암 영산전의 현판입니다. 영산전의 옆쪽에는 금륜보전이란 건물이 있고요. 금륜보전 옆쪽으로 12지신 3층 석탑으로 올라가는 돌계단길이 있습니다. 12지신 3층 석탑으로 올라가며 마무리 짓지 못하였던 한양의 세 번째 위험인 좌총령 낙산과 우백호 인왕산의 지세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비보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지신 3층 석탑의 모습입니다. 풍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높이 126m인 낙산은 한양의 좌청룡에 해당하는데 우백호인 높이 338m의 인왕산에 비해 높이나 지세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낙산의 이러한 허약한 길을 보완하는 비보책으로 우유라는 뜻을 가진 돌고러 타락에서 낙자를 따와 낙산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동대문의 편에게는 용이 용트림하는 모양의 글자인 갈지자를 넣어 흥인지문으로서 허약한 길을 풍수적으로 보충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대문 밖에 흥인지문을 둘러싸는 옹성을 쌓아 지형이 낮은 허함을 풍수적으로 보충했다고 합니다. 12지신 3층 석탑 위쪽의 봉우리에서 바라본 관악산의 모습입니다. 559봉과 관악문봉이 보이고요. 관악능선 깔딱고개를 지나 솔봉 위쪽으로 연주대 정상이 보입니다. 연주대 정상 왼쪽으로는 기상관측 레이더돔이 보이고요. 레이더돔의 왼쪽에는 잠시 후에 지나게 될 말바위 능선이 보입니다. 말바위 능선 왼쪽 아래쪽에는 말바위 능선과 기상관측 레이더돔을 가장 멋있게 조망할 수 있는 전망바위가 있고요. 전망바위의 왼쪽에는 서울대 공학관이나 안양, 과천 방향에서 올라오시면 지나게 되는 제3 깔딱고개가 보입니다. 풍수적으로 명당이고 풍수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여러 가지
비보책으로 보완한 조선의 궁궐에 그러면 재앙이나 우환은 없었을까요? 1394년에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가 이루어지고 세월이 흘러 이성계는 후계자를 정하게 됩니다. 12지신 3층 석탑에서 내려와 연주함의 대웅정과 3층 석탑 등을 살펴보고 범종각 뒤쪽의 데크 계단길을 이용해 깔딱고개로 올라갑니다. 깔딱고개 사거리에 세워져 있는 사거리 이정표입니다. 연주대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관악산의 경치 중 가장 멋진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전망바위가 나옵니다. 말바위 능선의 포토존 전망바위에서 바라본 관악산 정상부의 모습입니다. 액션캠의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어 말바위 능선은 영상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바위 능선은 바위 앞능길이고 바위 앞능의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낭떠러지이니 조심해서 지나가십시오. 왼쪽에 보이는 바위가 달리는 말의 모습으로 보여 말바위 능선입니다. 말 모습의 말바위를 지나시면 바로 앞쪽에 기상관측 레이더돔이 보이고요. 관악산 정상 및 연주대 방향은 우측 등산로를 이용하라는 알림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측 등산로를 이용하여 말바위 능선에서 내려오시면 연주함과 연주대로 연결된 데크 계단길로 연결이 됩니다. 포토존 전망대를 지나 연주대 정상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성계의 후계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성계가 1398년에 후계자를 정할 때 추존왕비인 향처 신의 왕후 한씨에게는 조선 건국에 가장 공이 많았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을 포함한 6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경처 신덕왕후 강씨에게는 방번, 방석이란 어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연주함 위쪽의 깔딱고개 사거리에서 말바위 능선을 넘어 연주대 정상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관악산 정상석이 세워져 있는 연주대 정상의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관악산 정상석 왼쪽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임진왜란 때 불타 폐허로 방치되었던 경복궁을 대원군이 다시 복원하면서 경복궁의 화재를 막기 위해 연주대 정상에 파놓은 인공우물이 있습니다. 관악산 정상석의 한자는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라고 하는데요. 높이가 관악산 해발 629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629m는 연주대 정상부의 바위의 높이이고요. 관악산의 최고봉은 기상관측 레이더돔의 오른쪽에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의 불꽃바위로 높이가 해발 632m라고 합니다. 정상석을 꼭 정상에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관악산 정상이 629m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관악산 632m로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연주대 정상에 오르는 3개의 길 소개는 모두 마치고 연주대 정상을 넘어 관악능선으로 하산하며 이성계의 후계자 문제가 한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며 관악산 사전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98년에 이성계는 자신의 후계자로 가장 어렸던 신덕왕후 강씨의 둘째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러자
조선왕조개국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가장 공이 많아 은근히 후계자로 지명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방원은 불만을 품고 이성계의 와병을 계기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신덕왕후 강씨의 두 아들과 정도전 등의 반대파를 모두 제거하고 부왕인 이성계를 상왕으로 물러나게 함과 동시에 둘째 형을 왕으로 앉히고 실권을 장악합니다. 1차 왕자의 난과 까마귀 떼가 궁궐에 날아든다든지 하는 이상한 불길한 일들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다음 해인 1399년에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천도한 지 약 5년 만에 이번에는 한양에서 다시 개경으로 천도를 단행합니다. 이때 모든 신하들이 개경으로의 천도에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성계는 처자식과 권력을 잃고 타의에 의해 개경으로 가는 것이었기에 그의 마음은 비통했다고 합니다. 개경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 해인 1400년에는 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합니다. 1차 왕자의 난이 이복 형제들 간의 싸움이었다면 2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의 넷째 형이 일으킨 동복 형제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2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정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1400년에 이방원이 조선 제3대 왕 태종으로 즉위를 합니다. 형제들 간의 싸움인 1차, 2차 왕자의 난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성계는 권력의 비정함과 무상함을 느꼈을 것이고 분노한 마음으로 자신의 본거지였던 함흥으로 가버립니다. 이에 태종은 함흥으로 떠나버린 아버지 이성계를 개경으로 모셔오기 위해 신하들을 함흥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함흥으로 보낸 신하들은 돌아오지 않고 감감무소식이라 심부름을 보내면 심부름을 간 사람이 소식이 아주 없거나 또는 회답이 좀처럼 오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인 함흥차사 이야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에 태종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왕사인 무학대사를 함흥으로 보내 이성계를 설득하여 이성계가 개경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1405년에 다시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천도를 단행을 합니다. 이때도 도읍지 이전에 신하들의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태종 이방원은 세 곳의 도읍지 후보지를 놓고 척전이라고 하는 동전 던지기로 도읍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1화는 그냥 개성에 남는 한, 2화는 무학에 새로운 도읍지를 짓는 한, 3화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는 안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5명의 신하가 종묘에 들어가 척전을 하여 한양으로 돌아가는 안이 이길 1흉으로 선정되었다고 하고요. 물론 다 짜여진 각본이었겠지만 이렇게 동전 던지기로 결정된 조선의 도읍지 한양은 이후 계속해서 조선의 수도였고요. 오늘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